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생 그리고 학원생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트렌드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강연 토픽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시고 많은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 이전의 과정들은 어떤 구조로 현재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트를 운영을 하는지,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앞서 이제 지훈님이 좀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런 백엔드 사이드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플랫폼들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런 초점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2010년에 첫 개발자 인생을 시작해서 주로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경력을 쌓아와서 지금 현재 이제 라인에서 게임 플랫폼 개발팀의 팀 리드를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라인에서 또 이제 지금 데이터 게임 분석가를 업무를 하던 아내를 만나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네, 회사 야근이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네, 어, 네, 이제 이런 컨텐츠로 오늘 좀 발표를 할 텐데, 네, 먼저 빅데이터의 발생과 그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기계가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빅데이터의 홍수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어느덧 좀 옛말이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그런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서비스들, 웨어러블 기기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도심에 심어져 있는 여러 카메라나 각종 이런 센서 기기들 등등 데이터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안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초기에 이제 DBMS 기반의 구조화된 데이터들부터 이제 웹 기반의 정형화 비정형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이제 위치 기반의 데이터들이나 모바일 센서 기반의 이제 데이터들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여기 일상적으로 집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이런 가전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과거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처리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가전제품들의 인공지능은 항상 따라붙게 되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거의 판도를 빠르게 판단하고 예측을 하면서 미국 대선의 승리자가 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당선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최초의 빅데이터 대통령이란 호칭이 붙기도 했었죠.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재난 예측에 활용한다거나 재난 대비를 하는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판독의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트래픽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부터 이제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과 범죄 예측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바둑으로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또 이미 오래전에 지나긴 했는데, 그런 알파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지금은 뭔가 인공지능의 끝판왕격인 챗 GPT가 나오기까지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가치가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어요. 데이터를 웹상에서 수집해오는 이런 로그 크롤러, 그리고
로그를 발생시키는 웹서버,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넷캣과 같은 부분들로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로그를 발생시키면 그것을 일단 파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로딩하기 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뭔가 암호화를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다시 TSV나 CSV로 디스크에 또 쓰는 구조였죠. 그렇게 쓴 데이터들은 이제 DB 로더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크 안에 쓰이게 되고, 이렇게 또 조회를 위해서 몇 가지 인덱스를 추가적으로 생성한다거나 모든 부분들이 다 디스크 안에 쓰였죠. 그리고 앞에 지훈님이 뭐 보여주신 대로 몇 가지 이런 쿼리 SQL 질의를 통해서 다양한 뭐 인덱스를 만들고 했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 또한 한계가 컸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전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고, 이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데이터가 많이 방대하게 늘어나면서 여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달려들었던 과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작은 글자지만 20테라바이트급의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제 뭐 100억대 혹은 많게는 1000억대까지 투자를 하면서 더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겠다라는데 집중한 그런 기간도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집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컬 디스크에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것을 다시 또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또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에는 기본적인 모든 처리의 하드디스크의 성능이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는 이제 읽고 쓰는 리드라이트가 너무 느리죠.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전원을 켰다가 끄는 그런 식으로만 사용을 하지만, 기업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디스크에 리드와 라이트가 일어나면서 보통 한 3년 정도 쓰면은 하드디스크가 하나씩 깨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교체하는 그 비용 또한 이제 적지 않게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디스크가 깨질 때마다 그 데이터가 유실이 생기지 않기 위해 디스크를 이제 미러링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디스크의 리드 라이트 하는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한 이런 레이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구성 또한 개발자들에겐 또 다른 허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버나 시스템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런 부분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물리 장비와 그 안에 올라간 이제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들, 그렇게 장비와 이제 솔루션을 같이 엮은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DB를 주로 이제 대형 벤더사들이 팔았는데요. 주로 뭐 오라클이나 IBM, HP 이런 쪽이 좀 대표적인 벤더사죠. 그렇게 장비와 라이센스를 같이 엮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뭐 진짜 얘기 드린 대로 비싸게는 뭐 1000억 이상의 규모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돈을 지불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또 이제 그렇게 구입을 했지만 이런 특정 벤더사에 한정된 특화 기술이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네, 특정 벤더사에 한정된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은 그 기술을 별도로 익혀야 되는 부분도 필요했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스케일업 형태의 높은 시스템 확장 비용, 이 부분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갈수록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더 크게 키우는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토리지의 사이즈보다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튜닝하는지에 따라 이 성능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싼 데이터베이스를 튜닝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이런 컨설팅 비용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장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뭔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비용 또한 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비싸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업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많은 돈을 내면서 이런 벤더사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DB를 사용했었습니다. 네, 정말 좀 대놓고 돈을 많이 삥 뜯었죠. 그렇지만 이런 형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도 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바로 그 큰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둡의 개발과 본격적인 오픈소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지훈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오픈소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네,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하둡은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돈 주고 산 솔루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둡은 네, 미국에 있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더그 커팅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더그 커팅은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파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진영의 사람이 아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지향하는 해커 소프트웨어 진영의 사람입니다. 더그 커팅은 하둡을 개발하기 이전에 웹상에서 로그를 수집해오는 웹크롤러 너치를 개발했고,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형태소 추출, 그리고 역색인을 생성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아파치 루신을 개발합니다. 이것들을 개발하면서 이 두 프로젝트는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이 됐었고, 그리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잘 사용이 됐었죠. 그렇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와 그렇게 저장한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또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글의 NDFS의 기술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기술 논문을 기반으로 더그 커팅이 현재의 하둡 구조를 고안을 해냈고, 그리고 약 20대의 데이터 노드 위에서 하둡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야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둡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둡을 1.0을 릴리즈를 했고, 이제 그것 또한 오픈 소스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둡의 개발과 함께 오픈소스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그러면 하둡이 대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일을 하기에 이렇게 돈 주고 산 솔루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의 빅데이터 처리 전략은 이처럼 되게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먼저 큰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은 하나의 머신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노드에 분산해서 나눠서 저장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나눠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노드가 고장나더라도 그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복제해서 여러 벌을 저장하자. 그리고 집계 작업을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 위해서 바로바로 조금씩 나눠서 분할해서 돌리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노드가 고장나더라도 처리하던 일을 다른 노드가 그때 바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집계를 병합하는 그 과정에서 메모리가 부족할 땐 디스크가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온 집계 결과 또한 빅데이터일 수 있으니 이것을 다시 또 분산해서 저장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선뜻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동작 구조를 보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둡의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HDFS 레이어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맵리듀스 레이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들을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와 수평적으로 병렬 확장 구조한 슬레이브 노드들이 여러 대 붙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마스터 노드들은 이 슬레이브 노드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레이브 노드들은 이제 데이터 노드들과 이제 태스크 트래커가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 노드가 저장한 데이터를 이제 태스크 트래커가 바로 읽어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컴포넌트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FS, 우리가 HDFS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데, HDFS는 즉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즉 하둡 분산 파일 저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하나의 데이터는 똑같은 블록을 서로 다른 노드들에 나눠서 기본 3벌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블록 사이즈 단위로 나눠서 여러 대의 노드에 거쳐서 저장을 해놓는 구조이고요. 네임 노드는 이 메모리 블록
대한 위치 정보를 메모리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벌의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2대에 대한 데이터 노드 장애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노드 자체가 싱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임노드 또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구성을 하면서 이제 고가용성 또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일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큰 파일들도 실제로 데이터 노드 위에서는 전부 블록 단위로 나누어져서 세 벌이 저장되어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분산 처리 엔진 맵리듀스입니다. 맵리듀스는 크게 이제 매퍼와 리듀서 이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또 나뉘게 되는데, 매퍼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고, 리듀서는 그렇게 가공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을 다시 병합하는 어그리게이션하는 부분입니다. HDFS 안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매퍼가 읽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일련의 키, 밸류와 같은 데이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맵리듀스 엔진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키별로 밸류들을 머지해서 정렬해서 리듀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셔플이라고 하게 되는데, 필요할 때 이 과정에서 이제 디스크까지 사용을 하고, 리듀서로 들어온 키 밸류는 이제 일련의 어그리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HDFS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선뜻 조금 이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쿼리를 또 돌리기 위해서 이런 큰 빅 태스크를 돌리기 위해서 매퍼와 리듀서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 레벨은 아무래도 쿼리 환경이 익숙한 분석가들이나 다른 쿼리 엔지니어들에게는 또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쿼리 엔진까지도 더그 커팅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런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안시 SQL의 수준으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하면은 이 쿼리가 인스턴트로 바로 쿼리 엔진을 통해서 클래스로 변환이 돼서 맵리듀스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브 안에 모든 메타를 저장을 해놨는데요. HDFS 위에 CSV나 TSV, JSON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면 그것을 미리 포맷을 지정을 해서 하이브 테이블로 매핑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어떻게 그룹 바이를 하고 어떻게 애그리게이션을 할지를 쿼리를 작성을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딱 인스턴트로 저스트 인 타임으로 래퍼와 리듀서 클래스 자르 파일이 생성되면서 그 자르 파일이 하이브 위에서 굴동되는 구조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을 보시면 셀렉트해서 스플릿을 하고 화이트 스페이스로 이제 스플릿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매퍼가 될 것이고, 어떤 키로 그룹 바이를 하는지 이 키의 정렬 과정은 즉 셔플링이 될 것이고, 이것을 키 단위로 카운트를 한다라는 부분이 리듀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맵리듀스의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의 예제라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HDFS 위에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엄청 많은 양이고 이 안에서 워드 카운트를 내보겠다라는 예제를 직접 작성한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쿼리 안에서는 이제 각 라인 단위로 화이트 스페이스로 단위로 자르고 그것들 잘라낸 그 어레이들을 워드 단위로 바로 카운트를 해서 카운트를 내는 그런 SQL 쿼리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매퍼단에서는 이런 HDFS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들을 각각 스플릿하면서 가 1, 나 1, 다 1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리듀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리듀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를 즉 카운트하는 식으로 머지를 하면서 정렬된 셔플링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들어온 리듀서가 처리할 때는 각각의 카운트를 별개로 내면서 최종적으로는 가 2, 나가 2개, 다가 2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최종 집계가 생성되고 이 데이터 또한 HDFS에 저장되는 식으로 굴러갑니다. 네, 이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정이지만 조금은 분할해서 각각의 태스크들을 파일을 분할해서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각각 개별로 읽어드리면서 일련의 정렬 과정을 거치면서
큰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기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초기에 만들었던 하둡 1.0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HDFS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맵리듀스, 이 맵리듀스를 잡을 제출하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인 하이브까지 개발을 해서 릴리즈 되었는데, 이 하둡 에코시스템도 이제 2.0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툴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중간에 분산 처리에 대한 리소스를 관리하는 얀이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됐고, 그 위에 SQL 쿼리 엔진의 뭐 하이브나 태즈 엔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HBase나 리얼타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톰, 아파치 스톰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이 하둡의 모습은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뭐 주키퍼부터 HBase, 우지 등등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추가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런 전통적인 처리 구조 방식보다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도 있는 처리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데이터 소스 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배치잡을 돌리는 부분과 이쪽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 부분이 현재는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배치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이브 QL이나 아니면은 임팔라 쿼리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이제 분석가들을 위해 주피터와 같은 환경으로도 제공이 되고, 또 시각화 데이터를 위해 뭐 대시보드로 제공이 된다거나 어떤 모델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쓰이기 위한 ML 서비스 등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빅데이터 처리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선 하둡만이 절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발전이 같이 따라갈 수 있어서 가능했었는데요. 우선 하드웨어의 발전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더 빠르고 안전한 SSD가 상용화되면서 디스크의 성능 또한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비용의 소수 머신을 구성하던 트렌드에서 이제 저렴한 비용의 다수 머신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스케일업에만 집중하던 모습에서 스케일아웃 형태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죠. 여러 대의 머신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분산 처리라는 용어가 또 생겨나면서 이제 분산 처리의 기본적인 개념 또한 정립되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이제 항상 더 높은 성능과 확장성, 그리고 내고장성, 저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분산 처리를 위한 개념을 항상 생각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사서 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둡 에코시스템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엮어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인메모리 기반의 고성능 플랫폼도 많이 발전을 했었고, 더 빠른 성능을 요구하는 부분을 이런 메모리 DB가 충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해진 이제 비정령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 또한 중요하게 되면서 NoSQL DB 또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방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 정해진 물리 장비에 어플리케이션을 수동 배포하는 방식에서 이제 가상화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변경됐는지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 플랫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이런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대표 플랫폼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시지 큐 쪽에는 아파치 카프카를,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선 하둡 HDFS를 사용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불러서 집계를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메타에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프레스토 쿼리 엔진이나 아니면 아파치 스파크, 이쪽은 뭐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주피터로 전송해서 분석에 활용되거나 아니면 메타베이스나 슈퍼셋 같은 BI 시각화 툴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로 다른 클러스터끼리 전송을 하는 이 메시지 큐에 대해서는 아파치 카프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즉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프로듀서와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
이 사이에 말 그대로 메시지 큐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어드밴스드 메시지 큐 프로토콜 AMQP 규격을 맞춘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카프카가 지금 오늘날 제일 많이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 가장 빠른 성능인데요. 이 카프카는 이제 제로 카피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디스크를 훨씬 더 빠르게 읽어드리고 그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를 외부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제로 카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 디스크에서 읽어드린 이 데이터를 초기에 이제 리드 버퍼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읽어서 그 다음 다시 소켓으로 보내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 외부로 보내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로 카피 기술이란 디스크에서 바로 읽어서 리드 버퍼에서 소켓 버퍼로 바로 보내고 그 후에 네트워크로 보내면서 이 사이에 두 번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줄이는 OS 시스템 콜 기술입니다. 이것을 카프카에 접목해서 현재는 카프카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카프카는 배치 프로세싱과 압축도 지원을 하고 토픽과 파티셔닝 단위로 컨슘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사용을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전통적인 RDBMS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우선 SQL 쿼리를 사용하는 SQL 진영의 DB들이 있고 앞에 지훈님이 좀 많이 언급해 주신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임팔라나 프레스토 이런 쿼리 엔진을 사용하는 쪽도 있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NoSQL DB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SQL DB들은 다들 많이 쿼리를 쓰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NoSQL DB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DB는 일단 명확하게 정의된 스키마로 인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은 어렵고 수식적 확장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무결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더라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명확한 스키마의 정의가 중요한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에 NoSQL DB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의된 스키마가 없는 경우에 스키마가 없고 유연한 구조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이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확장 또한 가능해서 빅데이터의 처리에 훨씬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죠. NoSQL은 데이터에 별도 제약이 없어서 데이터의 중복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 데이터의 추가나 읽기 위주로만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oSQL DB에는 이렇게 키밸류 DB, 그리고 와이드 컬럼 DB, 다큐멘트 DB, 그래프 DB 이런 네 가지 타입의 DB가 있는데요.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짚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특징 정도만 이해하고 어떤 대표 플랫폼이 있는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키밸류 DB는 딱 명칭 그대로 키별 밸류를 저장하는 DB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레디스가 쓰이고 이 키 값은 이제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키를 통해 밸류를 빠르게 찾아내고자 할 때 이런 키밸류 DB를 사용하게 됩니다. 와이드 컬럼 DB는 로우가 아닌 컬럼 위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컬럼 오리엔티드 DB라고 하죠. 그래서 키와 밸류가 유사한 형태의 이제 컬럼 패밀리 모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치 HBase나 카산드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큐먼트 DB는 말 그대로 문서와 같은 형태로 밸류를 다큐먼트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다큐먼트는 계층적인 데이터 타입, 즉 JSON이나 XML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하위에 있는 키들 또한 조회할 수 있는 DB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몽고DB나 일래스틱서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프 DB는 이제 객체와 관계를 그래프 형식의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의 다이어그램 등과 같이 연관된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그런 엔진이나 패턴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마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접해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먼저 키밸류 DB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디스라는 플랫폼을 좀 알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모리라는 것은 그 메모리의 크기에 대한 한계점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산 처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여러 대의 물리 장비들의 메모리를 엮어서 마치 하나의 메모리처럼 보이도록 하는 구성의 형태인데요. 즉, 머리를 여러 개 엮어서 큰 하나의 머리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리 저장소의 사이즈도 점점 더 크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이 안에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성능이 엄청 빠르고 휘발성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캐시DB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라인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 머신을 한 60대 정도 묶어서 한 5테라 정도 메모리 DB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을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HBase입니다. 여기는 이제 와이드 컬럼 DB에서 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레디스와 HBase 두 개를 같이 엮은 하이브리드 DB를 웬만한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HDFS는 HBase는 일단 기본적으로 HDFS의 데이터를 테이블, 로우키, 컬럼 패밀리 단위로 저장을 하고 HDFS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퍼시스턴트 DB로 많이 사용합니다. 컬럼 패밀리 하위에 동적으로 이제 컬럼 퀄리파이어 키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조금 더 데이터가 가로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우 키 단위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특정 로우 키부터 순차적인 스캔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HBase도 이렇게 리전 서버라는 각 슬레이브 노드들이 있고 그 안에 리전 단위로 데이터를 메타 정보만 저장을 하고 그 실제 데이터는 HDFS 위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이런 스토리지나 DB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배포 방식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즉 분산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물리 장비 위에 이제 OS,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OS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환경이 공유될 수 있어서 서로 꼬여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VM이라는 버추얼 머신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OS 물리 장비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넣고 그 위에 각각 OS를 나누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버추얼 머신에 서로 다른 버전들에 대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식으로 됐었죠. 하지만 이것은 또 한 번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버추얼 머신과 어플리케이션을 1대1로 엮어서 아예 컨테이너의 단위로 만들고 이 컨테이너를 직접 배포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환경이 꼬일 문제도 없었고 사용자는 직접 물리 장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소스가 부족할 때 그 서버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리고 그런 작업을 할 거 없이 이 컨테이너 단위로 직접 원하는 곳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배포 엔진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쿠버네티스입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보통 이제 K8S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K과 S자 사이에 8글자가 있어서 뭐 K8S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이런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분산 처리에 대한 모든 고려 요소들, 즉 확장성이나 내고장성, 안정성, 로드 밸런싱 등등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진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원하는 서버에 바로 배포를 하고 배포 방식에 대한 롤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이제 셀프 힐링이나 스케일링 등도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었죠. 네, 이쯤에서 여기까지 이제 각종 오픈 소스들에 대한 발전을 좀 이제 봐왔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추출하고 모델에 학습시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일을 하게 됐던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엄청 큰 백엔드 영역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이것을 무료로 배포해왔던 오픈소스화해서 배포해온 선대의 노력과 함께 이 백엔드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도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오픈소스들은 오픈소스 플랫폼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진화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를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하고 높은 기술 진입 장벽 없이 그리고 비싼 라이센스 비용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신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이전보다 쉽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뿐 아니라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또 확장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툴이 정말 많죠.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자산, 데이터라는 디지털 자산, 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비지가 될 수도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황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미래의 개발자들 그리고 분석가들, 데이터 과학자들 그리고 AI 엔지니어들, 백엔드 엔지니어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이 데이터도 어떤 툴과 함께 데이터를 다루는지에 따라 그 결과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 데이터 안에서 황금과 같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 길은 언제든지 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